엘리? 뉴욕은 원래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리자입니다. 자코입니다. 네,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엘리는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엘리 한국에서 뭐 디자인도 하고 본인 볼 일도 있고. 진짜? 여기 보니까는 뭐 맛집 다니고 엊그저께는 전어 먹는 것 같은데. 전어 먹고 있던데. 양 치킨 먹더만요. 뭐. 맞아. 네. 옛날 치킨에다가 전어에다가. 네, 뭐 추어탕, 전어, 치킨 난리 났던데요. 네. 엘리한테 부탁해가지고서는 엘리 목소리 따서 같이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4명 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너는 뭔가요? 아 일단은 우리 둘 다 감기 걸려가지고. 네네네. 지금 목소리가 아직도 좀 까끌까끌하죠. 지금도 다 낫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그래서 방송을 못 올렸던 점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번에 준비한 거는요. 이거 다 집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사람 누구죠? 엘린가요? 갑자기 콩가루지말 만들어 여기서. 있어요. 우리 동네 까나리박이라고 있는데 데니시 퍼니처와 건축가의 의자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을. 나 너무 보려고요. 재밌겠다 진짜. 아니 이게 은근히 요즘 데니시 퍼니처가 유행이잖아요. 되게 대유행이죠. 되게 유행이잖아. 그래서 도대체 데니시 퍼니처를 뭘 보고 데니시 퍼니처라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요즘 다시 리바이브 돼가지고 그 레트로에 다시 돌아오는 이 데니시 퍼니처가 어떤 식의 데니시 퍼니처를 데니시 퍼니처라고 하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데니시 퍼니처라고 어. 하는지 어. 그런 거에 대한 좀 맥집기를 한번 하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해서. 나 이거 뷰 잘 나올 것 같아. 뷰가 이거 여러분들의 괜찮을 것 같아. 그 식견과 응. 그 미적인 감각 그리고 가구를 선택할 때 약간 그 아는 냄새 뿜뿜할 수 있는. 좋아. 원래 건축가들이 가구 디자인 많이 하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그 뭐 임스는 건축가는 아니지만은 네. 르코르베제 죄송합니다만 체어. 건축가였어요. really? 네, 건축가였어요. 아. 네. 뭐 있는데 그게 고수체에 한번 가시죠. 고수체요. 그게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왜 건축가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했지, 가구 디자인을. 근데 사실 그 아키텍스 체어라는 컴페티션은 매해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도 한번 나가자. 왜? 재밌잖아. 근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도쿄님 네, 콘크리트로 뭐 많이 하시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좋은데? 당신 못 봤지?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나오는 거. 못 봤어요. 영화. 근데 그 괜찮아요. 가구는 한 번 들어가면 집에서 못 나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건축 독해를 한번 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기대. 드립 칠게 한 5개 나왔는데 다들 전부 다 동시에 달라들어가지고 다 못 끼어들었어. 따로 녹음해서 드려. 중간중간에 끼워넣게. 인설트 해주세요. 네. 그 데니시 퍼니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일단은 뭐 쓸데없이 데니시 빵이요. 빵 그러니까 데니시니까 덴마크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인 덴마크를 그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딱 얘기하셨을 때 궁금한 게 데니시랑 앤틱 가구랑 뭐가 다른 거죠? 그거 완전 달라져. 완전히 다른 거죠. 저- 그러니까 데니시도 네. 앤틱 축에 끼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데니시 퍼니처는 1920년대, 191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05, 60년대까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앤틱이지. 50살, 60살, 70살 먹은 앤틱 가구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미술 사조나 이런 데서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 진짜 무책임한 게 50년대 모던이라고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그렇지. 이제 70년이 지났는데도 모던 아직도 모던이야. 헷갈리잖아. 네. 그죠. 모던이라는 말이랑 그거랑. 그래서 뭐 자코님이 그 모던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거를 뭐 미드 센츄리 모던 퍼니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약간 이렇게 쉐입이 좀 둥글둥글하게 하는 해놓은 애들을 특징이 있나요? 그 데니시 그쵸. 퍼니처들이?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알겠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쪽 나라에서 만들어진 음. 것들이 지금 다시 와가지고 뭐 미드 센츄리 모던 퍼니처 그래가지고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니 뭐 그런 식으로 조명들이 다시 되고 있는지 그 스웨디시 퍼니처는 잘 알잖아요. 잘 알지 아이키아. 아이키아. 근데 오늘 말씀드릴 얘기들 중에 아이키아도 등장을 해요. 아이키아도 등장을 하니까. 재밌겠네요. 네, 일단은 덴마크가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대충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몰라. 한번 아 그래요? 찾아봐야겠다. 그 발트해라고 그러죠. 네. 볼틱 해협. 거기에 보면은 이제 덴마크, 그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가 있어가지고 이제 유럽 내륙이랑 이렇게 이어지고 발트해를 끼고 그 네. 발트해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 이제 그쯤에 이제 독일이 있어요. 독일 옆으로는 이제 프랑스가 있고 물 건너서는 이태리. 물을 왜 건너 이태리를? 아 근데- 영국. 그렇지. 영국 괜히 꺼냈다. 이런 기술이라니. 영국 기술. 네, 물 건너 그렇게 영국이 있고, 아. 이제 그렇게 독일 옆으로 하면은 폴란드가 있고, 독일 바로 위에가 헝가리 덴마크네요. 있고, 그렇죠. 그렇게 있고, 네덜란드.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이렇게. 네덜란드를 거기에서 발트해를 지나면은 거기가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나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북유럽이라고 하는 그 더운 나라에서는 푹푹 퍼지는 유럽차들 있잖아요. 볼보랄지 이런 그 추운 날씨에 이렇게 원래 엔지니어가 됐던 차들이라 사계절이 있는 나라만 오면 애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퍽퍽 쓰러지거든. 하여간 그 추운 나라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있고 그 옆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요 이제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이 발트해 연합에 있는 요 나라들을 이제 스칸디나비아 나라 그 문화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세계 대전을 2번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본 나라예요. 제 2차 세계 대전에요.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그러니까는 뭐 도시가 뭐 와가지고 폭탄을 투하고 가가지고 뭐 도시가 싹 쑥대밭이 되고 막 이런 그런 그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완전 인프라가 다 망가지고 하는 그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고 약간 그거에는 좀 변방의 나라처럼 이렇게 취급이 됐던 나라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 전체의 그 경제를 다시 일으키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뭐 모더니즘 얘기도 나오게 되고 전쟁 직전에는 뭐 30년대 그때는 이제 바우하우스 무브먼트도 있었고 근데 이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요쪽 북유럽의 요 나라들은 지정학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경제적인 부흥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유럽 전체의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죠 전쟁 직후에. 네. 근데 이 나라의 특성상 목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침엽수. 침엽수, 화렵수도 많았어요 사실은. 어. 근데 이제 성장이 침엽수랑 화렵수는 기후 조건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백나무 같은 거,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히노키? 히노키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냥 파인트리, 소나무들 소나무. 이런 것들은 침엽수로서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에 좀 나무가 물르죠. 그죠. 물러가지고 좀 저가의 가구에 많이 쓰게 되고 파인하고 금방 얘기했던 거 뭐죠? 뭐 편백나무요? 편백나무. 뭐 그런 거 그것도 있지만 뭐 오크나 월넛이나 이런 나무들도 많아요. 근데 네. 이런 데는 이런 화렵수들은 성장 속도가 훨씬 느리죠. 침엽수들보다 하지만 단단하고.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느리니까 목재가 이런 침엽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의 가구 애들 다 많이 쓰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침엽수림이나 화렵수림들이 있어가지고 목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부했었고 네. 근데 두 번째로 이 덴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가구 산업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가구 산업을 중심으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정부의 그 중흥책이 있었어요. 덴마크예요? 덴마크가 왜냐면은 한국의 반도체에 해당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책 산업이었던 거. 국책 산업 쉽게 말하면. 맞아. 오. 노키아도 국책 사업 산업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노키아가 원래 나무 키우는 데서 서로 무전을 해야 돼서 그 무선 네, 통신이 그래갖고 그 발달하는 국가에서 그 왕립 무식이 뭐 숲 뭐시기 그 관리 그거였대요 시작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책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반사회 있지.
공산주의적인 게 있잖아요. 약간 수정자본주의 같은. 음. 그래서 국가 텍스 엄청 많이 내지만 음. 나라에서 해주는 베네핏이 많은. 그런 혜택들이 많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텍스 많이 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중흥책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국가적인 정책도 있었고 그 산업의 중심에 가구 산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은 뭐 1910년, 1920년대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가 워낙 자연 천연 목재가 많다 보니까 얘네는 그 캐비넷 메이커 하는 사람들이 유니언도 있었고 거기에 길드 같은 조직들도 있었고 국책에서 나라에서 중심으로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중흥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되게 일찍부터 발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 북유럽 하면은 또 장인 정신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있죠. 해도 길고 아니면 뭐 백야가 있거나 집에서 할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공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나의 밤새 나무를 깎으면서 하는 그런 대질이 발달하는. 그래서 그런 산업 전반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있었고 여기 보면 아직도 왕이 있죠 여기. 있죠. 덴마크도 그런가? 있어요. 덴마크도 덴마크. 있어요. 덴마크도 그래서 네, 왕실 있죠. 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 덴마크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그 코펜하겐의 국립 뭐 왕립 국립 뭐 그런 예술학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국립 맞아. 왕립이었던 것 같아요. 왕립 예술학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퍼니처 디자인 학교를 만들어요. 멋있다. 퍼니처 디자인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바우하우스에 있었던 이 독일 출신들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발토 그루피우스를 비롯해서 미스 반데로에도 그때 그쯤에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거였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퍼니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을 이 덴마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켜가지고 네. 그 왕립학교의 건축학교가 아니고 그 가구 학교에 되게 잘 나가는 가구 디자이너들을 막 모셔와요. 아 여기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아카데믹하게도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냥 뭐 공장에서 너네 열심히 만들어 우리 가서 팔아줄게 이런 게 아니고 디자인 교육부터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디자인 교육도 그 바우하우스 출신들의 디자이너들을 데려놓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가구 디자인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 전반에 있어서 그 가구 디자인과 제작에 굉장히 나라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가구에 덴마크에서 만들어지는 80%가 외국에 수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양이 외국으로 수출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가구들이 이제 덴마크에는 그 데니시 퍼니처라고 불리우는 그런 가구가 된 건데 이때 일단은 이제 그 디자인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때 당시에는 건축 디자인의 목표도 그거였었고 산업 전반에 거친 산업 디자인의 목표가 그거였었거든. 어떻게 하면 빨리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그거를 쓸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나무가 많고 국책 사업을 해가지고 뭐 그거를 나라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줘가지고 가구를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팔자 여구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가구를 디자인하고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도 말했지만 1920년대부터 그때부터 이제 덴마크에는 그런 그 가구 산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국책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1920년대 가구 디자인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앤틱 퍼니처가 그때 나와요. 되게 막 꼬불랑꼬불랑한 거. 꼬불랑꼬불랑하고 데코레이션 많고 핸드카브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몰딩 붙어 있고 그게 이제 1920년대 30년대 저기 어디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죄악이네 죄악. 죄악. 데코레이션은 죄악이니까. 근데 이제 1920년대 이후에 덴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가구 디자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선들이 단순해지기 시작하죠. 왜죠? 데코는 죄악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던 디자인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항상 그 스트러글링을 계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만드는 사람과 디자인하는 사람과 디자인의 형태가 결정되는 게 재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있는 재료로
한 2달 걸려서 하나 만들어갖고 한 명 주문 끝나. 그죠? 그러니까 네. 그냥 열심히 조각하는 거죠. 재료에 음. 맞는 형태로 나의 손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인의 취향에 맞게 해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네. 20세기의 제일 큰 화두는 대량 그죠. 생산이잖아요. 대량 생산.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하려면 재료도 그거에 맞는 걸 찾아야 되고 디자인도 그걸 해야 되니까 디자인하는 사람 따로 만드는 사람 따로 그리고 재료도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렇지. 이제 그 갈등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잃는 것이냐.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이라고 우리 옛날에 그거를 대량 생산해서 또 해야 돼라는 운동이 생기고 꾸불랑꾸불랑을. 네, 꾸불랑을 해야 돼 어. 운동이 있었고 바우하우스에서는 야씨 그런 거 하지 마 저기 뭐야 오스트리아에서는 로스 형아가 장식은 죄악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덴마크 이쪽 형아들은 이제 또 디자이너들 모여가지고 쫙 머리 싸맸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자코님이 대충의 전반적인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목표는 이걸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해서 모든 경제를 사람들이 살릴 것인가. 어포더블하게 해줄 것이냐.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시장에 쫙 풀리게 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 경쟁력을 잃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으로 갈 것이냐를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다 바람직한 보니까, 고민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어떤 그 하나 만드는데 막 몇 달씩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느 귀족분이 딱 앉았는데 이게 내 손바닥을 딱 내려놓는 팔걸이에 호랑이 머리가 이렇게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호랑이 머리를 한 수십 가지를 조각을 해가지고 갖다 붙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낭비 그게 다 이제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간결하면서 아주 실용적이고 그리고 튼튼한 가구들을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데니시를 중심으로 한 2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는 전후가 되죠. 40년대 중반 이후에 네. 덴마크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가구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 가구들이 이제 지금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 데니시 퍼니처의 아주 메인스트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까도 뭐 그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하면은 떠오르는 아이키아. 그죠. 거기 대표적인 거죠. 이제 거기는 정말 익스트림으로 간 거죠. 그 익스트림으로 가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지만 굉장히 익스트림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여기는 이제 단가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냐면은 조립을 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안 하면 그래서 소비자가 갖고 가가지고 조립을 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굉장히 익스트림까지 간 거였었죠. 그죠. 스웨덴에서 그리고 시작된 아이키아는. 이케아 거는 보면은 이게 포장을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아유, 조립으로. 진짜 열심히 고민하고. 네, 그 포장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맞아, 정도로. 그렇죠. 거의 굉장히 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운반이 가능하게끔 그쵸. 디자인을 하는. 근데 초반의 시작은 이거와 굉장히 비슷한 이게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 나라들이 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요 나라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글로벌 기업이 돼서 지금 본사는 네덜란드인가? 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원래 스웨덴에서 스웨덴을 시작한 버렸군요. 그게 무슨 텍스 문제가 텍스 있어가지고 문제였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그 텍스 헤이븐 같은 곳으로 도망간 곳이 제가 알기로는 스톡홀름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는 그런 아이키아 같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됐고 그 스웨덴에서 시작한 게 1943년이래요 아이키아가.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브랜드가 또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덴마크 브랜드. 아이키아랑 비슷한. 맞추고 싶다. 그런 게 맞추고 있어요? 싶다. 네, 그런 게 맞추고 싶다. 있어요. 이게 모르네요. 한샘? 한세. 이게 까삼이야? 이게 이제 덴마크 여기 북유럽은 뭐 그러니까 J를 쓰고 Y로 하고 뭐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거기 JYSK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스크라고 읽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서 비즈니스 디시전을 했던 거죠. 이제 아이키아 같은 경우에는 제작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간 반면에 그래서 이제 유럽 각국에 이제 그런 공장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폴란드에서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프랑스에서 만들기도 하고 유럽 전역의 공장들이 있는 걸 이제 아이키아 본사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요 제품은 어디서 만들면 된다.
이걸 해가지고 자체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검수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는 유통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요스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더드 파리에서 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3자가 제작을 해가지고 그 제작하는 걸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판매하는 방식인 거예요. 디자인만 자기네가 하고. 그러니까는 디자인 자체도 어떤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는 거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라이센스만. 그래서 가구는 요스크로 나가는데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 제3의 third party에서 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는 경우도 많대요. 잠깐만. 요스크가 아니고 이스크 아니야? 요스크래요. 내가 구글에서 찾아봤어. 그러니까 JYSK인데 요스크라고 네. 발음한대요. 그거를 JYSK를 해가지고 그 구글에서 어떻게 프로너운스 하느냐. 아 근데 요스크라는 그러면 요스크로 게 있는 거예요. 요스크로. 요스크죠. 요스크. 요상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도 몇 개의 그게 스토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고. 사장 이름이 저기잖아요. 지영이하고 수경이하고. 그래서 JYSK. 재밌다. 수경이. 근데 이게 미국의 그거를 대신하는 유통망이 있죠. 웨이페어라는. 그래서 웨이페어에서 요스크를 찾으시면 몇 가지 퍼니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 대박. 네. 그러니까는 내가 그 메이드 인 덴마크 는 요즘 너무 비싸서 사실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아이키아는 또 너무 싫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이키아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고 유학생 때부터 너무 너무 많이 써서 너무 지겨운 거예요 정말. 유학생 필이 너무 나니까 그것도 싫지만 유럽의 내 감성을 느끼고 싶다. 그럼 웨이페어에서 요스크를 검색하시면 요스크 퍼니처를 웨이페어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키아처럼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왜 북유럽에서 시작한 게 왜 아이키아밖에 없느냐, 덴마크는 왜 그런 게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요스크라는 브랜드가 있기는 하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서바이벌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덴마크에서 그 시기에 만들어진 거를 이제 데니시 퍼니처라고 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꼭 거기에서 말하는 그 미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아이키아 풍의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풍의 그런 디자인이 됐던 핀란드 풍이 됐던 그 풍은 뭐 여러 가지 뭐 영국에서 시작됐던 아트앤크래프트 무브먼트에서 떨어져서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의 차이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또 막 구분을 하더라고. 이거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다. 이거는 핀란드 뭐 이렇다. 데니시 디자인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다 묶여져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구분하기도 되게 애매해. 네,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되게 애매해. 근데 요즘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인테리어하고 소품을 많이 이렇게 막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요런 앤틱 가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유럽에서 만들어진 그 가구들을 앤틱 가구라고 파는 사람들도 그 미드 센추리 모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통 약자로 MCM 모던 미드 센추리 모던이라고 해서 그걸 MCM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 뭐 이렇게 크레이크 리스트나 뭐 이런 데서. 네, 그렇죠. 거기에도 보면 MCM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딱 들으면은 뭐 이니셜이고 그러니까 브랜드 같잖아. 브랜드 있잖아요. MCM 가방 있잖아요. 가방 있죠. 근데 퍼니처를 얘기할 때 MCM은 미드 센추리 한국 모던. 상표? 그러네 진짜. 네,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미드 센추리 모던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된 텀이에요. 그러면은 그 오리지널 데니시는 아니고요. 데니시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미드 센추리 모던이라고 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 요 무브먼트를 통틀어서 미국에서 마케팅할 목적으로 썼던 텀이 미드 센추리 모던이라는 텀이었고 그게 이제 그 미드 센추리 모던이라는 텀이 시작된 게 되게 굉장히 최근이에요. 굉장히 최근이어가지고 이 그쪽 북유럽에서 만들어진 퍼니처들이 다시 재유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MCM이라는 텀을 썼죠. 이게 미드 센추리 모던이라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뭔데요? 왜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지. 여기에 우리 예전에 그 카우프만 하우스 한 적 있잖아요. 네네네. 펄링 워러. 거기에 이제 카우프만 주니어께서 그 폐렴을 앓으셨던 그 집이 하도 눅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미국의
그 미드 센추리 모던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데니시 퍼니처를 이렇게 크게 전시회를 하는 기획전을 하게 돼요. 카우프만이요. 카우프만 주니어께서. 아, 그게 어떤 계기였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진짜 골때래요. 이게 그 예전에 그 폴링 워터 할 때 이제 또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 양반이 또 이 언변이 네. 뛰어나가지고 이제 와이프도 꼬시고 해가지고 돈 좀 이 정도는 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해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아들의 지원도 무지막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카우프만 주니어 이 양반이 그 라이트를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아키텍이었는데 거기 가서 탈리아신에 가서 보니까는 그 위스콘신에 그 탈리아신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랭크 로이 라이트가 건축학교 비슷한 걸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이게 완전히 신세상인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자기 아빠한테 소개하기 전이에요. 20대에 거기 탈리아신에 가가지고 내가 이 양반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탈리아신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프렌티스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공방 같은 데서 거기서 이제 연필값만 받으면서 쟤도 이게 드로잉 치고 이러는 걸 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20년대 30년대 건축학교의 형식은 그런 형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터 밑에 들어가가지고 도제식으로 그쵸, 거기서 도제. 배우는. 그래가지고 탈리아신에 가가지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밑에서 건축 공부를 하기를 시작해요. 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아빠가요 피츠버그에 사는데 돈이 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주말주택 같은 걸 짓고 싶대요. 한번 만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한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카우프만 주니어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한 해 만에 디자인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양반은 여기를 졸업을 하게 되죠. 졸업을 하고선 이제 뭐 어떻게 탈리아신에 있는 게 아니고 피츠버그에 있는 아빠가 너 임마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는 돌아갔죠. 이제 카우프만께서는 백화점을 하고 운영하는 있었으니까. 그 부자셨잖아요. 너는 왔으니까 나의 가업을 물려받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 사장님이 되십니다. 이 양반이. 사장님이 되는데 그런 삶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카우프만 하우스가 폴링 워터가 마무리된 게 37년인가 38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제자로 왔던 사람이 이제 건축주가 어느 순간 돼버린 거잖아.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켜주고 아빠한테 딱 소개시켜주고 엄마가 원하는 거, 아빠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드로잉도 좀 그리고 해가지고 카우프만 하우스를 만들게 된단 말이야. 근데 피츠버그에 돌아와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빠가 까불지 말고 가업을 물려받으라고 그러니 이제 사장님이 되신 거지. 사장님이 됐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이 가구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는 백화점의 가구 이 라인업이 형편없는 거라. 꼴랑꼴랑 많았구나. 이게 형편이 없는 거라. 이게 뭔가 뭔가 피츠버그 동네 그런 가구나 팔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걸 내가 뭔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좀 건축 교육을 받으셨잖아. 탈리아신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 가구 디자인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당선작을 자기네 백화점에서 카피라이트를 가져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야. 오 좋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있는 분 날로 비즈니스. 먹으려고 그러는 거는 진짜. 남의 디자인을 날로 먹으려.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야겠는데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아빠 그 탈리아신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플랜을 보여주기가 뭐한데 하기에는 뭐가가 약한 거야. 이 양반이 뭐를 했냐? 모마의 디렉터한테 편지를 씁니다. 모마의 디렉터에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요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제 뭐 전쟁 그때 당시에는 전쟁 시기였으니까 38년 와가지고 40년대 그때는 아직 전쟁 중이었으니까 내가 요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말이야. 너네가 디자인 컴피티션을 주최를 하고 거기에서 당선작은 우리가 정권을 갖는 걸로 하고 해가지고 그 라인을 우리 백화점 브랜드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꿀꺽하겠다. 그 대신 너네가 이런 디자인 컴피티션을 모마 주최로 해가지고 딱 전시회도 크게 하고 너네 여태껏 그 퍼니처 디자인 이런 거 안 해봤잖아.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던 거야. 와.
아차. 근데 전쟁 그때 당시에 원래 2차 세계대전 처음부터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고 있다가 막판. 막판에 잠수함 때문에 들어갔죠. 막판에 그 저기 휠체어 타신 분 누구시죠? 그 대통령? 루즈벨트. 루즈벨트 이 대통령께서 그래 그럼 우리가 참전을 하겠어. 그래가지고 뒤늦게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41년인가 42년인가 미국에서 너네 그러면 우리가 참전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막 참전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려던 찰나에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이 양반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카우프만 주니어가? 네. 사장님이.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한국 사장님들하고 차이점이죠. 이게. 이게 로얄티가 있잖아. 이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컴페티션이 그때 당시에 안 일어나. 그러고 나서 이제 참전을 하고 전쟁이 끝났네. 전쟁을 하고 딱 끝나고 오니까는 더 명분이 생긴 거야. 나라의 경제를 다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뭐를 할 것이냐. 야, 얘 디자인 이런 거를 좀 방향을 좀 주자 우리가. 이게 옛날 맨날 핸드앤크래프트 해가지고 맨날 그 사자 대가리 조각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이 가구를 어떻게 하면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가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지 뭐만 너네가 컴피티션 하고 우리가 내가 전쟁 가기 전에 얘기했잖아. 그거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컴피티션을 열었네. 그때 1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이쯤에서 등장해야 될 사람. 저요. 미스 네. 반네로에. 아니에요. 르꼬르비지. 아니에요. 이때 당선이 됐던 분이 찰스 임스가 당선이 되십니다. 그때 임스와 에로사리넨, 찰스 임스하고 에로사리넨이라는 또 그 건축가 양반이 계시는데 두 분은 원래 이제 스승과 제자로 됐다가 찰스 임스 이 양반이 너무 뛰어난 그 감각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파트너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 두 양반이 거기에 그 올게닉한 뭐 딥 퍼니처를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되살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원래 항상 컴페티션을 하면 주제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이 주제- 많잖아. 주제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을 해서 에로사리넨과 찰스 임스가 출품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들이 거기에서 당선이 되게 돼요. 그때부터 당선이 돼가지고 찍혀 나오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은 그 사이드 체어 있죠. 네. 파이버 글래스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나오는 의자.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판매가 되는. 되는. 그때 출품했던 작품들이 고 시리즈 출품으로 해가지고 당선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산업 전반에서 필요했던 가구 제작의 아이디어와 디자인과 너무 부합이 되는 거라. 최소한의 머터리얼을 가지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퍼니처를 구리지 않은 디자인으로 그 시대 정신을 너무나 잘 반영한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구글에서 올게닉 퍼니처 디자인 뭐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출품했던 작품들이 전시회가 그 사진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놔도 안 구린 디자인들이야. 그리고 사실 거기에 있는 디자인은 거기에 출품했던 가구들을 보면은 지금도 몇천 불씩 사고 두고 사는 의자들이 거기에 보면 보여요. 근데 이제 찰스 임스 하시면은 그 와이프와 같이 했던 그 임스 라운지 체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임스 체어가 이때 출품을 하려고 디자인했던 작품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게 이제 디자인을 그거를 하고 결국에 목표는 뭐였냐면은 그거를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게 실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임스 체어는 그걸 못한 거야. 그치. 그 라운지 체어가 체어는. 더 훨씬 복잡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을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이게 이제 실현이 되는 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그 컴페티션을 통해서 그게 이제 소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카우프만 주니어께서 이게 출품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유럽에 이제 참전도 했고 또 북유럽 갔더니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디자인들을 막 이 북유럽에 갔더니 하고 있는 거라. 덴마크에 갔더니 싸움하러 총 들으려고 네. 보내놨더니 가구 구경만 하고 하고 왔어 이거. 그래가지고 딱 가구 컴페티션 해가지고 임스 셀렉트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카우프만 주니어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이제 탈리아신에서 건축 교육 배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콜롬비아 건축학교의 교수로도 계세요. 카우프만이. 네. 그러고 계시 그런 경력도 있고 그리고 또 모마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모마 이 디렉터께서 또 굉장히 이 사람 성견지명이 있구만. 그래가지고 우리랑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을란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모마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 20년대에는 다 사투리 썼었나요? 그렇죠. 뉴욕에서 이런 사투리 썼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카우프만 주니어께서 모마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티칭도 하고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양반이 해가지고 아직도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콜롬비아에 아니 그 모마에. 모마에 뭐냐? 그게 이제 모마 디자인 샵이에요. 아 샵? 그 물건 파는 샵?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천재야 이 사람은 장사의 네. 신이야.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이 진짜? 사람이 그거를 굿 디자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사조가 대량 생산하고 어포더블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만 맨날 막 치고받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뭐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이나 이런 그 유럽에서 넘어온 바우하우스 선생들도 계셨죠. 근데 실제로 돼 있는 디자인 프로덕트는 아직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고 있던 거라. 그래서 모마 디자인 굿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그런 모던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요거 너 굉장히 어포더블한 가격에 살 수가 있어. 그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모마 디자인샵이에요. 대박.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예쁜 게 그렇죠. 괜찮은 리즈너블한 가격에 살 가격에, 수가 예.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것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들여왔던 엄청난 물량의 덴마크 디자인 가구들을 같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굿 디자인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래서 그거를 그 모마 샵에서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카우프만 주니어께서 이 미국의 데니시 퍼니처를 이렇게 소개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문익점이네 문익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소개됐던 디자인들이 굿 디자인, 데니시 디자인, 전부 스칸디나비 디자인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미드 센츄리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MCM으로 모마에서 기획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전시회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가구 디자인 컴피티션 한 것도 있고 네. 굿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북유럽의 그런 미국에서는 되게 생소했던 디자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으로도 사용을 했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명맥이 유지돼서 지금 뮤지엄 샵이 그 모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뮤지엄 샵이 지금 현대의 모습으로 된 거죠. 그게. 그렇죠. 네. 보통 아니 뭐 얘기했어. 네. 보통 뮤지엄 갔다가 수브니어 샵 가면은 저 그야말로 수브니어 샵이잖아요. 마땅히 별로 살 게 없는. 근데 항상 모마를 갔다 모마 디자인 샵을 가면 얼마나 예쁜 것도 많고 그쵸.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얘네는 약간 그 상품을 더 기획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콜라보레이션도 잘하고 뭐 맞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모마가 좀 그런 게 있죠. 다른 뮤지엄들보다 훨씬 더 그 생활용품인데 굉장히 잘 디자인해. 그렇죠. 이런 것들의 그 컬렉션들이 유명한 것들이 꽤 있죠. 그냥 모마에서 딱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모던한 벽시계 이런 거 보면은 모마에서 그런 기획해가지고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던 뭐 그런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 카우프만 주니어께서 그 폐렴 병약한 그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미국 예. 디자인 역사로 영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커요. 클 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그 미드 센츄리 모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되게 요즘 다시 만들으라고 그러면 잘 못 만들 것 같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그런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생활에 밀접한 그런 용품들을 미국에 소개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가 옛날에 있죠. 모마 거기서 샵에서 밥주걱 샀었는데 그쵸, 뭐 밥주걱 그런 것들로 세워놓는 밥주걱. 네, 세워놓는 밥주걱.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잘 쓰고 있었는데 음. 자코가 분질러 먹어가지고. 또 하나 하면 되죠. 사줘. 또 왜 그래서 또 자코가 새로운 또 걸 사줬는데 그것만 못하죠. 왜 또 아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데니시 퍼니처가 4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데니시 퍼니처 내지는 스캔디네비안 디자인이 미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가구 산업 전반에도 그런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가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데니시 퍼니처라고 그러고 앤틱으로 판매가 되는 것들 중에 메이드 인 USA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데니시 퍼니처인데 메이드 인 덴마크여야 되잖아. 그런데 그때 영향을 받아서 60년대에 제작된 그 데니시 퍼니처들 중에 의외로 메이드 인 USA들이 있다. 근데 가격을 보면은 사실 이게 딱지 하나 차이인데 가격에서는 좀 차이가 나죠. 확실히 메이드 인 덴마크냐 메이드 인 USA냐에 따라서 그렇긴 해도 뭐 이게
데니시 퍼니처라고 해가지고 그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퍼니처가 전부 다를 커버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음. 저도 집을 보러 다니면은 옛날 집들 있잖아요. 음. 그러면 데니시 퍼니처가 되게 예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좀 사진도 찍고 자세히 보고 뒤에 어디에서 만든 거 막 이런 거 들춰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메이드 인 USA인데 꽤 굉장히 그 어. 퀄리티의 데니시 그 디자인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많아요. 그 저희 의외로. 집에 다이닝에 있는 가구 있잖아요. 네, 네. 전 주인이 네. 주고 간 거. 네, 네. 그것도 데니시. 네, 그쵸. 그거 메이드 인 덴마크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라인의 네. 그런 약간 아르누보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맞아요. 디자인. 몇 개 더 달라고 할 걸. 예. 욕심을 안 내가지고. 근데 이 내가 막 달라고 얘기해가지고서는 두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더 달라고 할 걸. 그러니까 이 하나 더 있었는데. 데니시 퍼니처가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하려면 또 미국에는 또 익스트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싸구려 합판에다가 월넛 비니어 같은 거 발라가지고 데니시 퍼니처인 척을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물론 디자인은 굉장히 비슷한데 그 머터리얼 자체가 그러니까 데니시 퍼니처에서 월넛이면은 정말 월넛인 거예요. 근데 겁나 무겁겠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데니시 퍼니처인데 약간 짝퉁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은 그런 비니어를 써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싸구려 나무에다 붙이는 아이케아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니시 퍼니처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막 극과 극으로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머터리얼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데니시 퍼니처인데 이거 메이드 인 USA야 그러면은 이거 가짜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사조를 그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에서 그런 제작된 데니시의 영향을 받은 그런 가구 디자인으로 매니팩처를 한 미국 가구 공장들도 있다. 가격은 물론 차이가 좀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 짝퉁의 짝퉁은 아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우리도 데니시 메이드 인 덴마크인데 금방 얘기했던 MDF에다가 겉에 붙인 그런 데니시 퍼니처 있었거든요. 근데 좀 별로였어요. 그냥 별로 안 예뻐. 걔는. 안 예뻐. 예. 네, 보는 뒤에 메이드 인 덴마크 그 이미 버렸어요 그거. 없어 여기 없어. 없어. 두리번거리지 마. 버렸어. 왜냐면은 뒤에 아무리 메이드 인 덴마크 있어도 그 밖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치. 네, 그냥 차이가 별로 있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그 머터리얼의 퀄리티에서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앤틱 데니시 퍼니처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머터리얼까지도 한번 다 확인을 해보셔야 진짜로 된.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벌써 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거면은 거의 70년이 넘는 가구의 나이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라벨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런 거를 물론 이 데니시 퍼니처의 몇몇의 그 키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실제로 덴마크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도 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라벨이 붙어 있는 데니시 퍼니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에요, 진짜로. 근데 뭐 그게 아니고 뭐 대중적으로 알려졌던 그런 퍼니처들은 그런 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퍼니처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그 선이 좋으면 되는 거지 막 100% 데니시여야 돼 막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맞아.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일단은. 돈도 많이 필요하고. 네, 돈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드 센트리 모던이라는 거에 그 씬? 음악에서는 그런 걸 보고 씬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장면이고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러니까 그게 데니시에서 왔든 뭐 어떤 모던의 혜택을 입은 디자인을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그게 일상생활에 넓게 퍼지게 된 거가 중요한 거지. 그쵸. 얘가 메이드인 뭐 어디서냐 이거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포더블한 가구였죠. 그죠. 이제 왜냐면은 not anymore. 왜냐면은 그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가구였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뭐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앤틱의 가치도 더해져서 뭐 이렇게 뭐 근데 지금 봐도 참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이쁘고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고. 그러니까 하나쯤은 갖고 싶은 가구들 중에 항상 있죠. 데니시 퍼니처가. 근데 뭐 그건 그거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임스 체어 얘기를 좀 다시 하고 싶어요. 네. 이게 디자인하고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제작이 가능한 기술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가구의 디자인의 목표는 어포더블한 머터리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하는 게 목표였었고 그런 목표로 디자인을 했는데 아차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네. 그래서 못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1955년에 드디어 그거를 내가 만들어 보겠소 하고 손을 들고 번쩍 나타난 가구 회사가 있습니다. 그 가구 회사가